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세계경제 동향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고가품, 명품이라는 업체들이 네.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가격을 좀 내리고 있다고. 네. 예, 그래서 유럽이 더 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다 유럽으로들 사러 간다고 하네요. 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러 가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환율이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유럽이 최근에 돈을 풀어서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자기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 정책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유럽에서 나오는 그 명품들 가격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 유로화 가치가 한 30% 정도 하락했다고 하고요. 많이 내렸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럽 명품 가격이 그만큼, 그러니까 30%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이외의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 또 미국, 이런 좀 구매력이 좋은 쇼핑객들이 명품을 사러 유럽으로 여행을 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물론 그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유럽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사갔었는데 요즘은 이 환율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찌 같은 경우에 이제 재키 핸드백 가격이 네. 파리에서는 2,675달러라고 하고요. 미국 백화점에서는 2,99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300달러 정도 더 싼 거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거 제외하더라도 유럽에 와서 백 몇 개 이렇게 사가면 남는 장사다. 몇 개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네. 그 쇼핑 그 관광객들 그 얘기가 네. 평소에는 핸드백 하나도 잘 안 사는데 파리에서 와 보니까 이 제품 가격을 보고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 마음이 동하는 거군요. 예, 이제 부자들 얘기겠죠 물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염가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네. 사가는 것 같다고 하고요. 이 구매 품목도 예전에는 그 여행을 오면은 기념품 위주로 샀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 시계, 보석, 명품 이런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쇼핑객을 겨냥한 그 가이드들도 네. 등장했다고 합니다. 참 환율이라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명품 업계들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 안 팔려서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뭐죠? LVMH라고 하나요? 네. 루이비통 모에트 네. 헤네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략도 좀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매장에서 사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예. 요즘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그 인터넷 구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명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외면했었습니다. 잘 안 팔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 자기네들의 이미지 예. 그거 안 맞다. 또 장인 정신. 그래서 소수에 한정된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지. 대중들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인터넷 그 쇼핑에 이제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명품 업계들도 이제 온라인 판매를 네. 시작하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그 LVMH 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는 그 액세서리, 시계, 보석 이런 것들만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주력 상품인 핸드백, 구두, 의류 이런 것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네. 팔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뭐 화장품 샤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품목을 이제 온라인으로 팔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그 변화의 이제 한 차원인데, 작년에 명품 시장이 2% 성장에 그쳤다고 해요. 네. 근데 온라인 판매는 24%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 특히 이제 매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이제 계속 그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명품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기존 명품보다 이런 IT 명품에 이제 쏠리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태고웨어라든가 이런 시계 업체들도 이 애플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제휴를 해서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에서 팔면 뭐 좀 싸게 팔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거는 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가격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이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트렌드 변화. 네. 이게 그 앞으로의 그 대부분 매장, 지금 백화점도 그런데 예.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전시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고 네. 백화점이나 명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매장은 구경하고 입어보고 착용하고 실제 구매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변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한 절반 이상 3분의 2가 바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 굉장히 넓은데 이 바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측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예, 세계 자연보호기금 WWF가 이제 최근에 바다 경제 되살리기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바다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서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이제 내놨습니다.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바다의 GDP, 그러니까 예. 연간 경제 생산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국가로 치면은 이제 영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7위의 경제 국가다. 이런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보다 더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다가 지닌 자산 가치도 연구를 했는데 24조 달러나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자원 직접 생산 또 무역 운송 이런 것들도 각각 한 7조 5조 원 정도 된다고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뭐 해안 생산지대 탄소 흡수를 통해 나오는 가치 뭐 이런 좀 와닿지 않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만 예. 하여튼간 이제 바다에 무한한 그 잠재력 그리고 네.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바다의 가치는 지금 다양한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류 자원 같은 것도 이제 불법으로 어획해서 네. 좀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산호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태계 파괴 속도가 이어진다면 이제 멸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다는 미래의 이제 이 기후 변화 시대에 중요한 그 보고가 될 건데 네. 기후 변화가 시대가 오면은 물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앞으로 그래서 미래에는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오염되고 상태가 파괴되면 이런 것들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다를 아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우주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바다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바다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오면 인류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네.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이제 물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네. 이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식수로도 이용하고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좀 잘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 미래소년 코난이란 만화 영화도 좀 생각나는데요. 네, 네. 그것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 HSBC가 지금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디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거죠? 예, 일단 그 영국 총선이 지금 있는데요.
그 다음 달 7일에 이제 총선을 하는데 지금 선거 쟁점이 은행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는 거 이게 지금 총선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HSB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사를 아예 영국 밖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좀 의지를 좀 네. 밝히고 있는데 그 HSBC 더글라스 플린트 회장이 주총에서 직접 그 본사 이전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간다는 얘기는 민감하니까 안 했고 네. 본사 이전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HSBC가 지금 영업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네. 한 70%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 굳이 런던 본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사실 HSBC의 뿌리를 보면 영국이 아니라 사실 홍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콩에 있다가 1993년에 영국 미들랜드 은행을 인수하면서 런던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총선 쟁점 뭐 이런 걸로 해서 세금을 더 걷고 한다면 우리도 뭐 다시 그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좀 뉘앙스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 이전지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홍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플린트 회장도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홍콩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재적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부정도 하지 않고 뭐 긍정도 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홍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영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그 있다 이런 정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지금 여야가 다 은행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캐머런 총리 쪽에서 집권당 이쪽에서 이제 그 은행 부담금 확대하는 걸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 이제 특별한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예, 2015년 봄 개편을 맞아서 생생경제가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디플레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넉 달째 물가 상승률은 0%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수출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굉장히 달리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곳에 지금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2015 봄 개편 특집으로 그래서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4부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환 대표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살려야 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저는 재정이 엄마 김다희라고 합니다. 따라할 수 없는 그 살인 미소라고 할까. 저는 우리 재정이 미소 볼 때마다 행복하고 피로감도 다 사라지고 그래요.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여러분의 행복을 듣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행복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봄 개편을 맞아서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4부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원 대표를 연결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 진단해보고요. 앞으로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가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데이오스 김치 톡톡.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2015 봄 개편 특집으로 생생경제가 마련을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원 대표님, 저희가 전화로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지가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전망치도 그렇고 뭐 투자은행들 내놓는 것도 그렇고 자꾸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좀 수상한데 네. 올해 얼마나 성장할까요? 올해요? 예.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얼마나 성장할지 몰라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지금 수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2번 하는데요. 네. 이제 10월경에 정기 전망을 하고 5월에 수정 전망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수정 전망 결과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로는 저희도 조금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전망치가 몇 %인가요? 3.6이었습니다. 3.6이요.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걸 내놓을 때 3.6이 가장 낮은 숫자였었어요. 원래. 그렇죠. 네, 올해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3.6을 내놨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3% 초반대까지도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좀 가정을 하면 한 3% 한 중반 정도 예. 그 정도까지도 뭐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대표님 지금 정부가 네. 많은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재정도 좀 많이 집행을 하고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예상 밖으로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조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번에 한 번 더 낮췄기 때문에 네. 뭐 한국은행 보고 이제 금리를 더 낮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정 쪽에서 좀 이제 나서야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사실 작년까지 적재 재정을 펼쳤다 그러고 쭉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지금 균형 재정이지 적재 재정을 핀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자체는 적자지. 예. 그러긴 한데 그게 실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느냐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재정이 그렇게 특별하게 더 많이 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겁내면서 수비적으로 재정을 집행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재정 적자 오는 것도 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거 범위 내에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네. 좀 적자 재정을 좀 펼치고 또 예. 경기가 좋아지면 또 더 거들여서 이제 균형 재정으로 돌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재정 쪽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그러는데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 가면 또 재정절벽 문제 터지거든요. 작년 추경 4, 얘기가 4분기 벌써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가 성장률이 0.4인가요?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전기 대비. 그게 재정절벽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그거를 똑같이 당할 거냐. 그게 아니면 상반기에 재정을 좀 땡겨서 집행을 하기 시작했으면 하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추경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대표님은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추경이라는 것도 사실 그 미래 빚을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가라앉을 위기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이 경기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을 때 적자 내고 네. 내년에 경기가 좀 살아남으면 흑자 내서 좀 갚아주고 이렇게 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적자 재정 구조로 가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아주 단기적으로 올해 경기가 많이 가라앉고 있으니 이럴 때는 좀 재정 적자를 좀 감내하자 그거죠. 적자 재정을 펼치고. 예. 그래서 이제 경기를 좀 살려주는 쪽으로 가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화 쪽은 돈을 풀었잖아요.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이거 돈을 푸는 게 좀 더 풀면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은요 가계부채하고 동시에 커지는 게 전세가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살아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전부 다 또 가계부채기 전세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소비로 안 들어가고요. 소비로 연결이 되게 예.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금리는 저 정도 낮췄으면 이제 그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힘을 합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저게 터지거나 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쪽의 방향을 좀 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 네. 오히려 이제는 그럼 경기를 살리는 거는 재정이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재정 얘기를 할 때 항상 균형으로 맞추려고 그러는 게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균형을 맞춰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 3년에서 5년 단위 정도로 보면은 뭐 얼마든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계속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오시면은 추경하세요? 뭐 추경 언제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또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부총리께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언급을 하시긴 하셨다가 예. 그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통한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들끼리만 결정하면 그냥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추경은 이게 국회가 나서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국회로 갖고 들어가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당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적자 재정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 쪽의 아주 전통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의견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거기다 또 사천년 민주당인가요? 그쪽까지도 또 입장을 같이 정리해서 가려고 그러면 지금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그 무슨 정치인 관련되신 분들 뭐 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네. 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국회를 몰아서 이렇게 의견을 끌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지금 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셔서요. 네, 어려워도 좀 해야죠. 해야 그러면 되는데 추경 시기는 예. 언제로 보면 될까요? 뭐 이번 좀 지나고 한 6월이나 7월쯤 가서 시작을 해도 6월, 7월. 예. 네, 그럼 한 9월 이전에 추경 결정이 다 나거든요. 네. 그럼 뭐 그때쯤 가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작년도 4, 4분기가 재정 절벽이었기 때문에 네. 올해 뭐 그때 가서 추경이 집중적으로 들어와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되죠. 계획대로라면은요. 그렇죠. 계획대로 돼주면. 예. 근데 지금 대표님 또 걱정되는 게 네. 갑자기 N화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죠. 또 우리 수출 실적 자체도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수출 경쟁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 N값은 떨어지고 우리는 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가속 붙을까 봐 걱정이고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엔화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네. 오늘 원화 환율이 또 한 몇 원 떨어졌잖아요. 예.
아니 혹시 아마 원엔이 900이 무너진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엊그제 그 뉴욕 시장에서 장중 한때 그 900을 갔었죠. 네. 네, 지금 오늘 간신히 900으로 끝났군요. 900.56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905원. 네, 900.5. 예. 오늘이요. 자정 환율이. 예. 네, 900.5로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이제 N이 900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소니가 살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니를 완전히 제끼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전 세계 전자업체, 가전, 그다음에 반도체 세계 1등으로 올라섰다고 얘기하지만 예. 환율이 이런 상태로 꾸준히 가게 되면 그 소니가 되살아날 힘이 생기거든요. 슬슬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서로 그렇게 힘이 부딪히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소니는 반도체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전 가전 예. 좀 하고 스마트폰 별로 힘 안 쓰고 예. 그렇긴 하지만 소니가 힘을 받으면 이제 스마트폰도 들어오고 가전에서도 역전시키고 이런 사태가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는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하고 일본하고가 산업이 그 구체적인 세부 상품으로 가면 당장 서로 부딪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같은 조선을 해도 그 만드는 배 종류가 서로 다르고 같은 전자를 해도 네.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좀 다르고 이렇거든요. 네. 직접 부딪히는 건 자동차 정도예요. 근데 일본이 엔화를 무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다시 뛰어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겠죠. 그럼 우리 산업 베이스 자체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 베이스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엔화 환율 강해지면 어떠냐. 우리가 수출 잘하고 그래서 원하는 강세가 가고 엔화는 약세가 가고 그러는 건데 뭔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엔화가 결정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잠식시키는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뭔가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은행도 일종의 발권력이 있으니까 계속 돈을 찍어서 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대응책이 가능할지도 참 궁금해요. 아니죠. 원화도 우리가 발권력은 있죠. 한국은행이 원화 발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엔화도 일본은행이 엔화 발권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써서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화를 찍어내가지고 원화 약세를 갖고 가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원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사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이 원화 환율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 요인,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그 원화 환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 달러 요인은 장기적으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거니까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경상 수지 측면에서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900 근처로 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화를 퍼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들고 나가서 자원 개발하고 이런 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면 해외 자원 사놓는 거죠. 우리 돈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자원 사놓는 거는 손에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해외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돈 들고 나서 해외 투자를 하자 그거죠. 근데 돈 들고 나서 투자를 하는데 옛날 같은 부동산 투자나 하고 주식 투자나 하고 이런 거는 손실 날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그 해외에 있는 자원, 자원이요? 금, 그다음에 원유, 이거 다 우리 하나도 안 나는 거잖아요. 구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나는 거니까 그런 광산 같은 걸 바깥에 지금 돈 있을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놓으면 이게 어쨌든 우리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 돈을 자꾸 퍼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화의 약세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를 했던 게 소득 주도의 이제 성장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임금이 오를 만한 어떤 요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기업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건 가능할까? 무조건 그냥 기업들이 있는 돈을 안 쓰면 세금 매긴다.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만 하기는 좀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을 더 주라. 네. 뭐 이런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건 더더욱 안 좋은 방법이죠. 왜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은요. 예. 어차피 대기업들은 우리 웬만한 중소기업까지도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디가 타격을 받냐면 이 자영업자들 네. 이런 분들이 직접 그 타격을 받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생기던 일자리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는 기업들이 좀 급여를 좀 더 이렇게 월급 임금 인상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의 레토릭이지 실제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쪽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배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해고 고용이 좀 나쁜 일자리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일자리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이게 그 최저임금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 일자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자영업 이런 데서 고용하는 분들은 시간당 하는 뭐 이런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는 최저임금 올라가면 바로 해고를 해버리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거든요. 그거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마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게 최저임금제의 한계인데 그런 한계가 겉으로 노정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 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효과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월급을 올려주라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지. 네. 실제로 최저임금제를 선보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예. 지금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소비 진작을 하자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데, 예. 소비 진작을 하게 하려면은요, 네. 그 재정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써서 네. 지금 우리 건설 경기는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건설에다 돈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네. 뭐 세금 환급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예. 것들을 해서 소비력을 키워주는 게 더 맞는 답이죠. 한 대표님은 거의 그냥 케인지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추경하고 재정 확대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 경제에 어떤 그 팽창력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계신 걸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예, 시간 좀 더 주시면 더 좋은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초대 손님은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입니다. 경제 살릴 방안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집으로 마련되어 있는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